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50억 원이 투입된 국책 연구과제에 연구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가 과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 결과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 모두 뒤집혔는데 허위 보고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가 커진 데다 한여름 도쿄의 불볕 더비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마라톤 개최지를 삿포로로 변경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기압골 영향으로 오늘 새벽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아침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 오후에는 충청과 영서, 경기 남부에도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60mm,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적으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50억 원이 투입된 국책 연구과제에 연구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가 과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유전체 기술 개발을 위해 8년간 5,800억 원을 투자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이 가운데 연구비 50억 원이 투입된 두 개 과제가 연구 실적을 허위 제출했다가 지난해 과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과제는 논문 7건, 특허 4건, 기술 이전 1건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논문 3건을 뺀 나머지는 다른 국책과제의 성과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연구 성과를 중복으로 제출해 이중으로 연구비를 받아 챙긴 겁니다. 논문 29건, 특허 4건, 기술 이전 1건을 성과로 제출한 B과제도 상당수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것이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 결과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 모두 뒤집혔습니다. 관련 법은 논문 표절이나 데이터 조작을 연구 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구 실적 허위 보고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기부는 다만 연구 과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 행위이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와 무관한 주제를 성과 보고로 내고 또 다른 연구에서 이미 성과 보고로 낸 것을 또 내고 이러면 중복 지원하는 게 연구비의 중복 지원이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정부는 코오롱 인보사의 경우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며 연구비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건도 연구 성과를 재검토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준 이광열 기술정책연구소장을 지난 16일 보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키스트 측은 이 소장이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으로 빚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병헌 원장이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장은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에서 정식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지난 2013년 정 교수 부탁을 받고 키스트에서 이틀만 인턴으로 근무한 딸 조민 씨에게 3주 동안 근무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서를 이메일로 발급해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 설리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능한 얘기인지 한동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출연 프로그램 사진엔 설친다. 생일 축하 광고엔 돈이 썩어 난다. 한글날이란 손글씨엔 개념 있는 척. 고 최진리 씨, 설리의 인스타그램에 여전히 남아있는 댓글들, 이른바 악플입니다. 악의적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 시행 5년 만인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법을 만들면 실명제 도입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무산됐지만 시대 상황과 여론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7월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20일을 비교했습니다. 게시글은 표본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댓글의 경우 비방 내용은 26.8%에서 23.4%로 줄었고 욕설 표현은 5.1%에서 2.1%로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악플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전체 글의 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게시글은 70% 급감했고 댓글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해서 그런 거라면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넓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대 헌법에 있어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손가락살인의 가해자는 또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클릭수 올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자 자격을 부여하는 공적인 기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거나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가 잔뜩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태풍 여파로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가 높아진 데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갑자기 마라톤 개최지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 IOC가 내년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기를 원래 예정됐던 도쿄가 아니라 800km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여름 도쿄의 불볕더위 때문. 마라톤은 8월 9일에 열리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시기 도쿄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나든 만큼 선수 보호를 위해 평균 기온이 5도 정도 낮은 삿포로로 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やっぱ熱中症とか見てる人もあまりならないと思うんで選手もそうだし、いい 갑작스러운 IOC 발표에 일본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유명 관광지를 다 집어넣은 마라톤 코스를 진작 확정하고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IOC와는 협의가 남아있다며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開催する地域については IOC と組織委員会で検討されてい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承知をして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안전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Have concerns about Fukushima.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올림픽 유치 당시 전혀 걱정할 게 없다던 이런 호언장담은 태풍 하기비스의 강타로 점점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 물난리가 나면서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예고됐지만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에는 변변한 가림막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폐기물 일부는 불어난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얼마나 유실됐는지도 모르고 그나마 회수한 폐기물 자루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속이 텅 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유실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에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해양 방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연천 민통선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특히 파주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건 처음이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파주시에서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나왔습니다. 연천군에서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왕직면 강서리로 지난 12일 감염된 폐사체가 나왔던 곳에서 불과 8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파주가 더 문제입니다. 연천과 철원 이외 지역으로는 파주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사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발생 지역은 모두 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사이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빠르게 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된 폐사체 발견 지역이 한 곳을 빼고 모두 민통선 안쪽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밖이라 보면 더 이렇게 좀 확산되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아니구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만에 하나 민통선 바깥 남쪽에서 감염된 멧돼지 발생이 늘어날 경우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멧돼지를 없애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관군 포획팀은 지난 15일부터 48시간 동안 접경 지역에서 멧돼지 126마리를 사살하고 포획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속에 도심에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해 시민과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일부 멧돼지는 포획되지 않고 달아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멧돼지 6마리가 아파트 입구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멧돼지 1마리가 쏜살같이 내달리더니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멧돼지는 이른 아침 충북 청주시 수곡동과 모충동에 출몰했습니다. 도로와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던 멧돼지 가운데 1마리는 차에 치여 죽었고 다른 1마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멧돼지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멧돼지가 도심 속을 활보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도 청주공의 비엔날레 행사장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나 시민이 다쳤습니다. 특히 멧돼지들이 상가와 도심을 배회하면서 건물 유리창을 깨거나 차량을 부수는 등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14년 그 정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소식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사장님. 갑자기 멧돼지. 놀랬죠. 지금까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데. 멧돼지가 잇따라 도심에 출몰하는 것은 도심 확장과 개발로 서식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먹잇감도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이맘때 안 내려왔는데 한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초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지 말고 조용히 숨은 뒤 경찰이나 소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보건당국이 쯔쯔가무시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 진드기나 설치류가 옮기는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환자는 쯔쯔가무시 902명,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172명, 렙토스피라증 78명, 신증후군 출혈열은 207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렙토스피라증 환자는 전년 대비 27.8%가 증가했고 참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도 최근 들어 증가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이 많은 10월에서 11월 사이 관련 질병이 느는 만큼 예방을 위해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 기피제를 뿌리며 집에 들어와서는 깨끗이 몸을 씻고 입은 옷을 세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뇌신경 활동이 과도해지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사람과 동물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뇌신경을 자극해 수명을 단축하는 단백질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사망자 수백 명의 뇌를 분석한 결과 85살을 넘겨 장수한 사람은 신경 자극 관련 유전자 발현이 60, 70대에 사망한 사람보다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살을 넘겨 장수한 사람의 뇌세포에서 7, 80대에 사망한 사람보다 많은 양의 레스트 단백질이 많이 발견됐는데 동물에서 이 단백질의 반열을 차단하며 신경 활동이 증가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발견이 레스트 단백질 등을 표적으로 하는 약 개발로 이어진다면 수명 연장은 물론 알츠하이머병이나 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도시숲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미세먼지 문제를 논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어제 코리아나 호텔에서 미세먼지 대응 동아시아 도시숲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국의 도시숲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세먼지 저감 성공 모델을 공유하고 동아시아 도시숲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미국 산림청의 ICT 기반 도시숲 플랫폼과 일본 전문가의 미세먼지와 황산화 암모늄 장기 폭로에 의한 수목 피해가 발표되는 등 동아시아 도시숲의 가치를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도시숲을 개발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동아시아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해외 언론과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갤럭시 노트 10과 갤럭시 S10의 특정한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누구나 잠금을 풀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이 오류를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퀄컴과 함께 개발한 초음파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내의 한 IT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10의 지문 인식이 손쉽게 뚫렸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영국 언론 더선이 누구나 갤럭시 S10의 지문 인식을 풀 수 있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앞뒷면을 닷없는 실리콘 케이스를 씌웠더니 남편이 부인 휴대전화에 은행 앱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미국 포브스지도 갤럭시 노트 10에서 큰 안전 허점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지문인식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기 결함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고 휴대전화 화면을 누를 때 케이스의 패턴과 지문이 함께 인식된 후 등록돼 발생한 현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며칠 안에 해결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인정보뿐 아니라 금융보안과도 직결된 스마트폰의 안전이 손쉽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문화와 과학을 연결해주는 시간 과학산책에서 다양한 책과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힐링 로봇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지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산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